문명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든 이 한마디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리크 바그너. 그 유명한 독일 문명사학자이자 유럽 고고학 연구소 수석 연구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는 정반대를 주장했습니다. 2024년 세계문명학회 통계에 따르면 서구 학자 중 동아시아를 문명 발상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에리크 역시 그 95% 중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왜 모든 학설을 뒤집었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는지, 왜 서양 중심 문명론의 대표자가 동이 문명을 인정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에리크 바그너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이고 유럽 고고학 연구소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죠. 저는 평생 하나의 진리를 믿어왔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죠. 그 다음은 이집트였어요. 나일강 유역에서 위대한 파라오의 문명이 꽃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서양 문명의 정점이었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전파되어 중국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제가 배운 역사였어요. 이게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이었습니다. 베를린 국제문명학회 강연장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수백 명의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동 경로는 명확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농경 기술이 동쪽으로 전파됐고, 이집트의 문자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스의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 문명도 결국 서쪽에서 온 기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 문명의 영향권에 있었죠. 제 옆자리 동료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리크, 최근 한국 학자들이 동이 문명이 독자적이었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동이 문명이라고요? 그건 과장입니다. 동이는 중국 주변부의 부족 집단일 뿐이에요. 독자적 문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청중석에서 동의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자국 역사를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강연이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죠. 에리크, 자네 강연 좋았네.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어. 고맙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지루하지 않았나 걱정했어. 아니야, 기본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이론. 동이 문명 같은 거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에리크 바그너 교수님께 귀하를 동이 문명 연구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들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이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황당한 주장 말입니다. 삭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첨부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비 논문이었죠. 제목이 도발적이었어요. 동이 문명 중원보다 앞선 독자적 문명 체계의 증거.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후한서 동의전 인용. 삼국지 동의 기록. 고고학적 발굴 자료. 제법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황당했어요. 동의가 중국보다 문명적으로 앞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날 연구소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한스, 이것 좀 봐. 한국에서 이런 논문을 보냈어. 한스가 제목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동의 문명이 독자적이라고? 하, 웃기는군. 이건 학문이 아니라 판타지야. 내 생각도 그래. 근데 국립박물관에서 공식 초청을 했거든. 갈 거야? 글쎄, 시간 낭비 같은데. 가서 확실하게 반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직접 가서 왜 이게 틀렸는지 보여줘야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 감사드립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뭐하러 한국까지 가는 거죠? 황당한 이론을 반박하러요? 하지만 학자로서 책임감도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일주일 다녀올 것 같아. 한국? 갑자기 왜? 박물관 자문건이야. 동이 문명이라는 걸 검증하러. 동이 문명이 뭔데? 중국 주변의 부족들이지. 한국 학자들이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주려고. 부인이 웃었습니다. 당신답네. 항상 정확하려고 하잖아. 학자라면 당연한 거지.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동이 문명이라니. 중국의 변방 부족이 무슨 문명이 있겠어요. 가서 몇 가지 유물 보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베를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유럽 문명의 중심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게 진리였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국 학자들이 뭔가 발견한 게 있다면요? 아니야, 불가능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일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동의가 정말 독자적 문명이었다면, 저는 평생의 학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도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이건 과장이야. 그냥 민족주의적 해석일 뿐이야. 객관적 증거는 없을 거야. 교수님,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고서 자료실로 안내받았죠. 한국 학자가 오래된 책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후한서 동의전을 보시겠습니다. 후한서. 중국 정사 중 하나죠.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료였습니다. 동의는 천성이 유순하고 도를 쉽게 행한다. 군자의 나라라 할 만하다. 한국 학자가 원문을 읽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인들이 동의를 회유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보시겠습니까? 한국 학자가 다음 구절을 펼쳤습니다. 동이는 활을 잘 쏜다. 예로부터 궁시의 나라라 했다. 그들의 병기는 강하고 전투력은 뛰어나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을 인정하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삼국지 동이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이는 중국과 풍속이 다르고 성질이 강직하다. 약속을 지키며 거짓이 없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강직하다. 약속을 지킨다. 이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적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중국 사서가 이렇게 솔직하게 타민족을 칭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게 동이가 문명국이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더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여러 자료를 동시에 펼쳤어요. 후한서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동이의 땅은 비옥하고 오곡이 자라며 누에를 치고 옷감을 짠다. 금, 은, 철이 나온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농경, 잠업, 직조, 금속. 이건 문명의 기본 요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 고고학 발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이 청동검은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이 문화권의 독특한 무기죠. 중국에서 전래된 기술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청동검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독자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중국식 청동검은 직선적이지만 이건 곡선미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학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동이 문화권의 분포도였습니다. 동이는 만주에서 한반도,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이 아니에요. 거대한 문화권이었죠.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이는 중국 변방의 작은 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중국은 동이를 오랑캐라고 불렀을까요? 문명이 낮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한국 학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가 동이와 싸운 기록을 보십시오. 한나라,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모두 동이계 국가와 전쟁을 했고 대부분 고전했습니다. 화면에 전쟁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당나라도 고구려에게 여러 번 패배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의 대제국들이 동이에게 패배했다고요? 만약 동이가 정말 미개한 오랑캐였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고전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오랑캐라는 말은 열등함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두려움. 중국이 동이를 두려워했다고요? 중국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폄하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한국 학자가 또 다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이의 활은 천하의 명성이 높다. 중국 제후들이 동이의 활을 구하려고 했다. 활이요? 네, 동이는 활의 명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백발백중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냥 기술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활은 군사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전략 무기였죠. 동이의 기병은 활을 쏘며 말을 탔습니다. 기마 궁술이죠. 이게 나중에
고구려의 주력 전술이 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기마궁술. 이건 고도로 발달한 군사기술이에요. 중국은 동의를 두려워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폄하했던 겁니다. 한국 학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 큰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게 문명의 우위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제국의 크기가 문명의 높이는 아닙니다. 한국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 최대였지만 그들이 가장 문명적이었나요? 로마 제국은 거대했지만 그리스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동의는 정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걸 선택했죠. 그게 미개함이 아니라 문명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건 서양 중심의 역사였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전파됐다고요. 동양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만약 동쪽에도 독자적인 강력한 문명이 있었다면요?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사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직했어요. 동의는 강했다. 동의는 문명적이었다. 동의는 두려운 존재였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의는 미개한 변방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두려워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낮에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이 동의를 두려워했다. 이 한 문장이 제 모든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서양 중심의 문명사.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전파됐다는 이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학자들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고고학 연구소였어요. 오늘은 동이 문명의 기술적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대 농기구, 청동기, 토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이것을 보십시오.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한국 학자가 토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토기는 기원전 6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원전 6000년이라고요? 그건 중국의 앙소문화보다 이릅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앙소문화는 기원전 5000년경입니다. 한반도의 토기가 더 이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연대기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토기 하나로 문명의 선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한국 학자가 다음 유물로 안내했어요. 농기구였습니다. 이것은 반달돌칼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죠.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것입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중국은 직선형인 반면 동이 지역은 반달형이에요. 독자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저는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기능은 같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 제천의식 유적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동이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천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건 고도로 발달한 종교 체계입니다. 중국도 천제를 지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였을까요? 한국 학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의 옛 풍속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것이 중원으로 전해졌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재가 동의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동이 지역의 제천 유적이 중국보다 연대가 앞섭니다. 화면에 발굴 연대표가 나타났어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제천 유적이 기원전 2000년, 중국 황하 유역은 기원전 1500년. 이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나라면 우연이죠. 하지만 전부가 그렇다면요? 한국 학자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토기 제작 기술, 농경 기술, 제천의식, 청동기 제작, 직조 기술. 모든 항목에서 동이 지역이 중국과 비슷하거나 앞섰다는 연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흐른 게 아닙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흘렀어요. 그리고 동이는 그 시작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화면에 곡식 재배 연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조와 기장의 재배가 동이 지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 전파된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농경의 발상지 아닙니까? 쌀 농사는 중국 남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밭농사, 특히 조와 기장은 북방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북방이 바로 동이 지역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중국 기록만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사서는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기록했어요. 동이는 변방이라고 썼죠. 서양 학자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까? 잘못이라기보다 불완전하게 배운 겁니다. 동이의 시각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평생 한쪽 이야기만 들었던 겁니다. 교수님, 활을 보시겠습니까? 한국 학자가 다른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고대 활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동이는 궁시의 나라였습니다. 활 제작 기술이 뛰어났죠. 이 기술은 후대 고구려의 명궁으로 이어집니다. 활을 자세히 봤습니다. 복합궁이었어요. 여러 재료를 겹쳐서 만든 고급 기술이었죠. 이런 활을 만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재료 선택, 접착제 제작, 건조 과정. 모든 게 정밀해야 해요. 이게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이 결합된 거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활이 과학이라니.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동이의 기마 궁술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정확하게 활을 쏘는 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나중에 고구려 군대의 주력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그 기술로 수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동이의 활 기술, 기마술, 군사력, 그리고 중국의 두려움. 교수님, 문명은 칼과 전쟁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기술과 문화로도 판단돼요. 동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문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나는 충격을 넘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동이가 먼저였고 중국이 배웠습니다. 흐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교수님,
한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명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피어났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리고 동이 지역에서도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단선적 문명, 발전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문명은 여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이는 그 중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이가 독자적 문명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명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정말로 황하 유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걸까요? 한국 학자들이 저를 특별 세미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연표가 걸려 있었어요. 중국 고대 왕조들의 계보였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학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역사 왕조는 무엇입니까? 상왕조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시작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왕조의 기원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기를 보시겠습니까? 한국 학자가 사마천의 사기를 펼쳤어요. 상의 시조는 설이다. 그 어머니는 간적이니 유융씨의 딸이었다. 제국 고신의 차비가 되었다. 저는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유융씨. 이 이름이 낯설었어요. 유융씨는 동이 부족입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왕조의 시조 어머니가 동이 출신이라는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명으로 왕조 전체를 동이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고고학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상나라 유적지에서 발굴된 청동기를 보십시오. 문양과 형태가 황하 문명권과 다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독특했어요. 중원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이 문화권의 청동기와 유사합니다. 나란히 비교된 사진이 나타났어요. 상나라 청동기와 동이 지역 청동기.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갑골문자를 보십시오. 갑골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상나라는 점을 쳤습니다. 거북 등껍질과 짐승뼈의 글자를 새기고 불로 지져서 점을 봤죠. 네, 갑골문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점술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동이입니다. 동이는 예로부터 점술과 제사를 중시했어요. 이것이 상나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나라의 핵심 문화가 동이에서 왔다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상나라의 수도 은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남성 안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십시오. 동쪽입니다. 황하 유역의 동쪽 끝이에요. 지도를 보니 확실히 동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왜 중원의 중심이 아니라 동쪽 변방에 수도를 세웠을까요? 그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나라는 동이계 세력이 중원으로 진출해서 세운 왕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최초의 역사 왕조가 동이계라니. 상서를 보시겠습니까? 한국 학자가 또 다른 고대 문헌을 펼쳤습니다. 상의 사람들은 흰색을 숭상했다. 이것은 동이의 풍속과 같다. 색깔로 문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색깔은 문화의 상징입니다. 중원은 황색을 숭상했어요. 황토 문명이니까요. 하지만 동이는 백색을 숭상했습니다. 태양과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한국 학자가 사기의 다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상나라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유민을 동이라고 칭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였어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상나라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동쪽으로요? 네, 한반도와 만주 지역으로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고조선 형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어요. 역사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모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동이에서 온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상나라는 그렇습니다. 중국 최초의 역사 왕조가 동이계였어요. 한국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어요. 제사 문화를 확립했죠. 중국 문명의 기초를 닦은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국 문명의 기초가 동이에서 왔다니. 왜 중국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숨긴 게 아닙니다. 동화시킨 거죠. 한국 학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한 후 역사를 다시 썼어요. 상나라를 중원 왕조로 편입시켰죠. 동이의 뿌리는 지우고 중화 문명의 일부로 만든 겁니다. 역사 왜곡입니까? 왜곡이라기보다 재해석입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이 나라의 조상들이 중국 문명의 기초를 세웠다니. 교수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왜 중국이 동이를 두려워했는지, 왜 동이를 폄하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뿌리였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문명이 동이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서양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의 첫 문명조차 동이계라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배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한국 학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문명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복잡하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상나라는 중국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동이가 있었어요.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이 불완전했어요. 동쪽의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명 건국자가 동이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나라가 동이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신화 속 최초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 학자들이 저를 신화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고대 벽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교수님, 중국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을 아십니까? 탕록대전입니다.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전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신화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기억이에요. 한국 학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기와 산해경을 보십시오. 치우는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졌다고 나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죠.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구리머리, 쇠이마. 이게 뭘 상징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리와 쇠. 금속 기술입니까? 정확합니다.
치우는 금속 기술을 가진 세력이었어요. 청동기와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집단이었죠.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치우는 병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 칼, 갑옷. 모두 금속으로 만든 무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치우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집단이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우는 동이의 군장이었습니다. 81명의 형제를 이끌었다고 하죠. 이건 부족 연합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치우 세력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산동 반도에서 하북성, 그리고 요동까지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황제 헌원과 싸운 이유는 뭡니까? 영토와 자원입니다. 황제는 서쪽에서 온 유목 세력이었어요. 동쪽의 비옥한 땅을 원했죠. 한국 학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탕록대전에서 치우는 안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황제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죠. 그것도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지만 전술을 의미합니다. 치우는 뛰어난 전술가였어요. 지형을 이용하고 기상을 활용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화 속 괴물이 실제로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다니. 그런데 왜 치우는 괴물로 묘사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 학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니까요. 황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치우를 악마로 만든 겁니다. 화면에 치우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뿔이 달리고 무시무시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의의 기록은 다릅니다. 한국 학자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만주 지역에서 치우는 신으로 숭배됐어요. 전쟁의 신, 금속의 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저는 두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악마, 동의에서는 신. 같은 인물이 완전히 다르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치우가 만약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황제가 악마가 됐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치우는 정말 패배한 겁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명적으로는 이겼어요. 한국 학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우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조선을 세웠어요. 고조선이 치우의 후손이라고요? 그렇게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와 여러 기록에 나오죠. 화면에 계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치우에서 시작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고구려는 스스로를 치우의 후예라고 여겼습니다. 전쟁의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겁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신적 유산이 있었죠. 우리는 치우의 후손이다. 우리는 전쟁의 신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고 역사가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치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문명을 만든 자였고 그 후손이 한민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완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학자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금속 기술, 병기 제작, 농경, 제사, 부족 연합 체계, 치유 세력이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이 문명입니다. 치유로 상징되는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그렇다면 황제는 뭡니까? 황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서쪽에서 온 유목 세력이었죠. 동의의 기술을 배웠어요. 한국 학자가 흥미로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황제가 치우를 이긴 후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치우의 신하들을 데려갔어요. 그들에게 기술을 배웠죠. 기술을 배웠다고요? 네, 금속 기술, 농경 기술, 제사 방법.
모두 동이에게서 배운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배웠다니. 그래서 중국 문명이 발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황제는 똑똑했어요. 군사적으로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였죠.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중국 문명의 기초는 동이에서 왔어요. 치유로 상징되는 동이 문명이 중원으로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중심 신화는 뒤집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치유가 악마가 아니라 문명의 개척자였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격스럽습니다. 한국 학자가 웃었습니다. 서양 학자가 동이 문명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학자입니다. 증거를 따를 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 아래서 치우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악마로 묘사됐던 그 인물의 후예들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치우는 영웅이었습니다. 동이 문명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문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치우의 후손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금해졌습니다. 고조선은 정말 어떤 나라였을까요? 단순한 부족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문명 국가였을까요? 한국 학자들이 저를 고대사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고조선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고조선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군 신화로 시작된 전설적인 나라. 실체가 불분명한 국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중국 사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 학자가 사기를 펼쳤어요. 조선에는 왕이 있고 관료가 있으며 법이 있었다. 팔조금법이 있어 사람들이 지켰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법이 있었다고요? 팔조금법 중 3가지가 전해집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된다. 체계적인 법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부족 사회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국가 체계예요.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조선의 관직 체계를 보십시오. 왕이 있고 그 아래 상, 대부, 장군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왕을 정점으로 행정, 군사, 외교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입니다. 명확한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왜 서양에서는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서에만 단편적으로 나오고 고조선 자체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고고학입니다. 한국 학자가 발굴 자료를 보여줬어요.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서 고조선 시대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성곽, 궁궐터, 무기, 청동기. 국가 수준의 유물들이에요. 사진을 봤습니다. 거대한 성벽 흔적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부족 취락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신화적 연대죠. 하지만 기원전 7세기경에는 확실히 존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기원전 194년에 위만이 왕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만조선은 유명하죠. 위만조선은 강력했습니다. 한나라와 대등하게 외교를 했어요. 대등하게요? 네, 한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습니다. 조공이 아니라 외교였어요. 이건 독립국의 증거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나라에게 멸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죠. 하지만 얼마나 버텼는지 아십니까? 한국 학자가 전쟁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수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1년 넘게 버텼어요. 결국 내부 반란으로 무너졌지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나라 대군을 1년이나 막아냈다니. 이게 동의의 군사력입니다.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국시대로 이어집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를 보십시오. 중국 4개 왕조를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4개 왕조요?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그 전의 북조 국가들이죠. 모두 고구려에게 패배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나라를 보십시오. 수 양제가 113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113만이요? 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겨우 2,700명만 돌아갔다고 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13만 대군이 2,700명으로 줄었다고요? 이건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승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술입니다. 동의의 군사 기술이었어요. 한국 학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활입니다. 고구려의 활은 사거리가 길고 정확했어요. 기마궁술로 적을 교란시켰죠. 치우의 후손답군요. 맞습니다. 둘째, 철입니다. 고구려의 갑옷과 무기는 우수했어요. 제철 기술이 뛰어났죠. 가야의 철 기술이 이어진 겁니까? 정확합니다. 셋째, 성입니다. 고구려의 산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이 탁월했죠.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동의의 기술이 면면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고구려 기병은 최강이었어요. 한국 학자가 말 유무를 보여줬습니다. 등자, 안장, 마구. 모두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기마궁술을 가능하게 했죠. 당나라도 이겼습니까? 네, 당태종이 직접 원정 왔다가 패배했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막혔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당태종.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가 한국 장군에게 패배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한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군사기술력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동이 문명이 가진 힘이었어요. 한국 학자가 정리했습니다. 활, 철, 기마술, 축성술, 마구. 이 모든 기술이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들이 연달아 꺾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의 조상들이 그렇게 강했다니. 고조선은 중원보다 먼저 국가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와 삼국은 중국 왕조들을 연달아 꺾었어요. 이 힘은 우연이 아니라 동이 문명이 가진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학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역사를 몰랐다는 게 말입니다. 서양 학계는 중국 중심으로만 동아시아를 봤어요.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강국이었어요. 중국과 대등하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그 힘의 뿌리는 동이 문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에리크입니다.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초청이 아니었어요. 제 발로, 제 마음으로 온 겁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확신했죠. 한국은 중국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조선실로 향했어요. 비파형 동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유물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엄청 오래됐지? 아빠, 우리 조상들 대단하다. 그럼 아주 대단하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물관을 나와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어요. 웅장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문명이 이어져 왔어요.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끝없이 펼쳐진 도시.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압니다. DNA 때문이에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서양 문명의 우월성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동양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만했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문명의 개척자였습니다. 기원전 6000년 한반도에서 토기를 만들었어요. 중국보다 이릅니다. 농경을 시작했죠. 조와 기장을 재배했습니다. 제천의식을 거행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동이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중국으로 전파됐어요. 상나라를 세웠습니다. 중국 최초의 역사 왕조였죠. 갑골문을 만들었어요.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치우천왕. 그는 금속의 달인이었어요. 병기를 만들었고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황제와 싸웠지만 문명적으로는 이겼어요. 그의 기술이 중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조선. 그들은 국가를 세웠어요. 법을 만들었고 관료제도를 확립했습니다. 한나라와 대등하게 외교했죠. 고구려. 그들은 무적이었어요.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당 태종을 패배시켰죠. 4개 왕조를 상대로 싸워 이겼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정신이었습니다. 활, 철, 기마술, 축성술. 동이 문명의 유산이었어요. 저는 유전학 연구도 받습니다. 한국인은 독자적인 유전자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달라요. 독립적인 계통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강남역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자신의 혈관에 어떤 역사가 흐르는지를요. 한강공원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은 수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동이의 시대부터 고조선을 거쳐 삼국시대를 지나 지금까지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위대한 역사를 몰랐다는 게 말입니다. 서양 학계는 서양 중심으로만 세계를 봤어요.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쳤죠. 동양은 뒤처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문명은 여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위대한 문명이 있었어요. 바로 동이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4천년 전 청동기를 만들던 그 손길이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철을 다루던 기술이 첨단 소재로 발전한 거예요. K-팝 콘서트를 봤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그 예술성이 지금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중시하던 동이의 DNA가 살아있어요. 군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군의 장비를 봤어요. 첨단 무기 체계였습니다. 이것도 연결됩니다. 활을 쏘던 민족이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기마 궁술의 후예가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인정합니다. 문명은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의 시작점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문명의 개척자였습니다. 토기를 만들고 농경을 시작하고 금속을 다루고 국가를 세웠어요. 중국에게 기술을 전해줬고 중국 왕조들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기술력, 문화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4천년 DNA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해요. 여러분의 뿌리는 깊고 위대합니다. 독일 학자로서, 유럽 문명사 연구자로서, 진실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문명의 시조였습니다. 동이 문명은 세계 문명의 한 축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유산의 계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해 주셔서요.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역사를요. 사과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제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요. 에리크 바그너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